야, 아줌마. 여기가 내 자리야? 해변가 작은 카페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 금리가 번쩍이는 입, 그리고 눈빛에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 죄송한데 여기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지연은 조용히 책을 덮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3명의 거리, 각자의 체격, 주변 지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진짜 목적. 아, 말을 참 곱게 하네. 근데 여기는 우리 구역이거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연의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몸을 숙였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숨결이 코를 찔렀다. 구역이요? 응, 구역. 이 해변 전체가 우리 조직 관할이야. 그런데 아줌마가 허락도 없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통행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707 특임단에서 10년간 단련된 살인적인 직감이 깨어나고 있었다. 얼마면 되나요? 오, 협조적이네. 그럼 일단 50만 원부터 시작해 볼까? 50만 원이요?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160cm 정도의 평범한 키의 얼굴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하지 않았다. 근데 아줌마,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 가장 키 큰 남자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뒤로 꺾는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크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 이 미친.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연은 몸을 살짝 틀어 피한 후 정확히 명치를 타격했다. 으허? 어디서 온 년이야?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다.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707 특임단 소령 이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재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가 오후 3시 따뜻한 4월 햇살이 푸른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지연은 평소 즐겨 찾는 작은 카페 바다 이야기의 테라스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역한 지 6개월, 10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녀가 선택한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카페 사장 김영수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환하게 웃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지연이 이 카페의 단골이 된 지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친절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책 읽으시는군요. 무슨 책이에요? 지연이 들고 있던 책 표지를 보여줬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다. 아, 좋은 책이네요. 요즘 마음이 복잡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 좋아서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경험한 후 찾아온 고요함 같은 것을. 그럼 천천히 드세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영수가 돌아간 후 지연은 다시 책에 집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은 10년간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해변가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멀리서는 서퍼들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707 특임단에서 전역한 지 6개월. 10년간 국가기밀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테러리스트와 조직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그녀에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꿈만 같았다. 북한 특수부대 침투작전, 국제테러 조직 소탕작전, 해외 인질 구출 작전. 지연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했다. 총성, 폭발음,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들.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복수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국제테러 조직 블랙 스콜피온을 소탕할 때만 해도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복수를 다짐했다. 언니, 혹시 시간 있어?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말을 걸었다. 대학생 같은 차림의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남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대생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3명의 남자가 멀리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형적인 조폭 같은 차림새였다. 화려한 옷, 굵은 목걸이, 그리고 위협적인 자세. 무슨 일로 괴롭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호비를 내라고 하면서 자꾸 찾아와요. 안 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협박하고.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만큼 그녀가 싫어하는 일은 없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찰이 와도 시침이 떼고 나중에 더 심하게 괴롭힌다고 협박해서.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일어서자 여대생이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언니. 위험해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지연은 여대생을 안심시키며 그 남자들 쪽으로 걸어갔다. 3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비웃었다. 야, 뭐야? 아줌마가 뭔 일로 와?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말했다.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체중도 80kg은 좋게 될 것 같았다. 그 학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다. 뭐,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야? 두 번째 남자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키는 작지만 눈빛이 사납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다.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학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혹시 그년 엄마야? 세 번째 남자가 끼어들었다. 제일 젊어 보이지만 가장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그냥 가세요.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릴 리도 없었다. 그들은 지연이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큰일?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덩치 큰 남자가 지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는 우리 조직 구역이야. 해운대 전체가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조직이요? 그래, 조직. 부산 최대 조직인 해동파 소속이야. 들어봤어?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해동파는 확실히 부산 지역의 큰 조직이었다. 하지만 707 특임단에서 활동할 때
몇 번 마주쳤던 소규모 폭력 조직에 불과했다.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에 비하면 동네 양아치 수준이었다. 해동파요? 김해동이 두목인 그 조직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새 남자가 놀랐다. 아줌마가 어떻게 두목님 이름을 알아? 그냥 알죠. 그런데 김해동이 이런 일까지 시키나요? 대학생한테서 보호비 받으라고? 이 아줌마 진짜 건방지네. 킬킬거리던 남자가 갑자기 화를 냈다. 야, 너 지금 우리 두목님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해동파 정도 되는 조직이 대학생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말에 새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실제로 이들은 해동파 말단 조직원들이었고 두목 김해동은 이런 자잘한 일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벌이는 일이었다. 야, 인연 진짜 죽고 싶어 하네.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그냥 꺼져. 안 그러면 진짜 다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학생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사과? 세 남자가 동시에 웃어댔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해? 아줌마, 혹시 무슨 뒷배경이라도 있어? 경찰? 아니면 검사?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용감한 시민? 그냥 못 보고 넘어갈 수 없어서요. 이 말에 세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야, 2년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덩치 큰 남자가 지연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연의 몸이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은 적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뭐야? 나머지 두 남자가 당황했다.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무술을 부리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야, 너 뭐야? 태권도 배웠어? 칼자국 있는 남자가 물었다. 비슷한 거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실제로는 태권도가 아니라 707 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었다. 태권도보다 훨씬 위험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었다. 적을 제압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것까지 고려한 실전 기술이었다. 야, 2년 만만히 볼 게 아니네. 젊은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아줌마,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야.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무기를 꺼내는 순간 상황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상황 파악 못해? 우리가 둘이고 너는 하나야. 마지막 경고입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두 남자는 지연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10년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살아온 전사라는 것을 말이다. 칼자국 있는 남자가 먼저 덤벼들었다. 지연은 몸을 틀어 칼을 피한 후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젊은 남자가 뒤에서 공격했지만 지연은 뒤도 보지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의 턱을 정확히 타격했다. 으악! 3분도 안 되어 세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연은 숨 하나 거칠지 않았다. 707 특임단에서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제 사과하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사과? 그 학생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덩치 큰 남자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지연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남자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가벼운 압력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다. 아줌마. 아니, 누님. 누님이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과할게요. 새 남자가 여대생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을 지켜볼 거예요. 만약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 발견되면 그때는 진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지연의 말에 새 남자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에도 알려드릴게요. 해동파 김해동 두목에게 직접 연락해서 부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덩치 큰 남자가 급하게 말했다. 만약 두목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들은 조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는 사과 편지도 쓰겠어요.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새 남자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여대생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지연이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줬다. 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끝이 아니야.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야.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저녁 후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한 생활을 선택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를 대비해 무기와 장비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경고장인가? 지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해동파. 지연은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녀는 원룸 안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방을 꺼냈다. 707 특임단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권총, 단검, 각종 전자장비, 그리고 응급처치 용품까지. 평범한 일상은 여기까지인가? 지연은 가방을 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떠올랐다. 6개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해변가 카페에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카페 주변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략 15명 정도로 보였다. 모두 해동파 조직원들이었다. 지연 씨, 오늘은 카페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장 김영수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지연은 조직원들을 둘러봤다. 어제 만났던 3명도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왔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다. 더 진지하고 더 위험해 보였다.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처리할게요. 지연 씨 위험해요. 저 사람들 조폭이에요.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은 김영수를 안심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지연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의 일로 그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 책임자세요? 지연이 물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차가웠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내가 해동파 간부 박철민이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슨 일로 왔냐고? 어제 우리 부하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눈을 보며 느꼈다. 분노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다. 어제 일로 지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 그 일 말씀이세요.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별일 아니었다고? 우리 조직원들을 패놓고 별일 아니었다고? 패놓고가 아니라 교육시켜준 거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연의 담담한 반응에 박철민이 더욱 화를 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조직원들을 보고 겁을 먹어야 하는데 지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교육? 누가 누구를 교육해?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부산 해운대 해변이죠. 부산 해운대는 우리 해동파 구역이야. 여기서 우리한테 대드는 건 조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해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카페 사장 김영수를 비롯해 몇몇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이러면 민폐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얘기할까요? 다른 곳? 여기서 끝낼 일을 왜 다른 곳에서 해? 박철민이 손짓을 하자 조직원들이 지연을 둘러쌌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배치를 분석하고 있었다. 15명의 위치, 각자의 체격과 무기 여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제압 순서까지. 아줌마, 선택권을 줄게.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세 번째 선택권은 없나요? 뭐, 여러분이 사과하고 돌아가는 거요. 이 말에 조직원들이 웃어댔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야, 이 아줌마 정말 끝까지 배짱이네. 형님, 그냥 교육시키죠. 아줌마,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김해동 두목이 이 일을 알고 있나요? 박철민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실제로 두목 김해동은 이 일을 모르고 있었다. 박철민이 개인적으로 벌이는 일이었다. 부하들이 당한 것이 자신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연이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10년간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야들아, 시작해. 박철민의 명령에 조직원 5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지연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다. 두 번째 남자가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정확히 급소를 가격했다. 으악, 크악. 3초 만에 2명이 쓰러졌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은 여러 명을 상대하는데 특화된 기술이었다. 적의 공격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연은 몸을 숙여 그를 등 너머로 던져버렸다. 네 번째 남자가 옆구리를 노렸지만 지연의 팔꿈치가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으허! 다섯 번째 남자는 지연의 움직임을 보고 겁을 먹어 뒤로 물러섰다. 뭐야? 저 여자 뭐야? 박철민이 당황했다.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자신의 부하 5명을 10초 만에 제압한 것이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야, 남은 놈들 다 달려들어. 나머지 조직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연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한 명씩 제압해 나갔다. 어떤 남자는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무기를 빼앗은 후 그 무기로 다른 공격자를 제압했다. 또 다른 남자는 목도리를 이용해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연은 몸을 돌려 그를 던져버렸다. 이런 젠장. 박철민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총까지 꺼내시는군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줌마, 이제 게임 끝이야. 총 앞에서는 무술이 소용없어. 그럴까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박철민은 그 미소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죽음의 신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슛다. 하지만 지연은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박철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총이 하늘로 향했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하늘에 발사됐다. 동시에 지연의 무릎이 박철민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다. 으악! 박철민이 쓰러지며 총을 놓쳤다. 지연이 총을 주워 탄창을 빼낸 후 바다 쪽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끝났나요? 지연이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총 15명 중 14명이 쓰러져 있었다. 마지막 1명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다. 이런 젠장. 너 대체 누구야? 박철민이 배를 움켜쥐며 물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평범한 시민이 우리 15명을 혼자 다 쓰러뜨려. 여러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연의 말에 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 지연이 보여준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사람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아줌마, 아니 누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박철민이 급히 태도를 바꿨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님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고가 필요했다.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뭐? 707 특임단? 박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707 특임단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과 맞서서 살아남은 조직은 거의 없었다. 설마 진짜 707 특임단? 10년간 복무했어요. 소령으로 전역했고요. 지연의 말에 박철민은 물론 아직 정신이 있는 다른 조직원들까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럼 우리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지연이 박철민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박철민 씨, 김해동 두목에게 이 말도 전해주세요. 제가 이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고.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해동파 전체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전해주세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를 놓아주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다친 사람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세요. 조직원들이 서둘러 동료들을 부축해서 자리를 떠났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지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소령님, 정말 707 특임단 출신이세요? 왜요? 그냥 너무 젊어 보이셔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경험이죠.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카페로 돌아갔다. 김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707 특임단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그동안 여기서 조용히 지내신 건 평범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알려졌다.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나왔다. 부산 해동파 조직원 15여 명이 해운대 해변에서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연은 피식 웃었다. 역시 조폭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구나. 그런데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편 해동파 김해동 두목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이 TV 화면에 집중했다. 김해동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저희 조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놀랐다. 보통 조폭 두목이 이런 식으로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707 특임단 이름이 이렇게 효과가 있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지연 소령님이십니까? 누구시죠? 해동파 김해동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김해동이 직접 연락해온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일로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고요. 상의요? 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소령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김해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해운대 해변 등대 근처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해동이 생각보다 영리한 사람인 것 같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조폭 세계에서는 언제든 배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장비들을 점검했다. 내일 만남이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2시 해운대 등대 근처.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살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항상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서 지형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 등대 주변은 비교적 한적했다.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김혜동이 정말 혼자 올 계획인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변 건물의 옥상, 숨을 수 있는 곳들, 그리고 탈출 경로까지 모두 확인했다. 정확히 이 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김혜동 혼자 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조폭 두목이라기보다는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다. 이지연 소령님이시죠? 김혜동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연은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김혜동 두목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소령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등대 근처 벤치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혜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혜동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 부하들이 소령님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소령님께서 평화로운 일상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김혜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걸 아셨나요? 박철민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봤죠. 확인이요? 예, 저에게도 정보망이 있습니다. 소령님의 경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혜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0년간 707 특임단에서 복무하시면서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조직 범죄 소탕 작전에 참여하셨죠. 특히 국제테러 조직 블랙 스콜피온 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요. 지연은 놀랐다. 그 작전은 국가 기밀 사항이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소령님, 저도 이쪽 바닥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름의 정보망은 있어요. 김혜동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소령님이 저녁 후 부산에 정착하셔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부하들이 그걸 모르고 실수를 한 거죠. 그렇군요. 소령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김혜동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해동파와 협력하시는 건 어떨까요? 협력이요? 네, 저희 조직에서 보안 자문을 맡아주시는 거죠. 물론 불법적인 일은 절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김혜동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두목님, 죄송하지만 저는 은퇴한 몸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로 불간섭 원칙은 어떨까요? 저희는 소령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고 소령님께서는 저희 조직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김혜동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소령님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특히 학생들이나 상인들에게서
보호비를 받는 일 같은 건 말이에요. 김해동이 잠시 망설였다. 그런 일들이 조직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소령님, 그건 좀 어려운 요청이네요. 저희도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합법적인 사업을 하든지. 합법적인 사업이요? 네, 요즘 조폭들도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두목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해동이 진지하게 고민했다. 실제로 그도 조직의 합법화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두목님도 부하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 김해동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인 것 같네요. 김해동이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지금 어디서? 김해동의 표정이 급변했다. 알겠어. 바로 간다. 전화를 끊은 김해동이 지연을 보며 말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고요. 지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어느 조직이죠? 용우파라는 조직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놈들인데 부산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우파? 지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큰 조직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조직으로도 유명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김해동이 서둘러 일어났다. 두목님, 잠깐만요. 네,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김해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령님, 하지만 아까 은퇴하셨다고. 은퇴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못 보겠어요. 용우파가 어떤 조직인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연은 707 특임단 시절 용우파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조직들과 달리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조직이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두목님은 조직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해요. 김해동이 진지하게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이 김해동의 차에 탔다. 현장이 어디예요? 부산 남구 쪽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예요. 차 안에서 김해동이 상황을 설명했다. 용우파에서 부산 진출을 위해 협상을 제안했는데 조건이 말이 안 됐어요. 부산 전체 구역의 70%를 넘기라는 거였죠. 그래서 거절하셨나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희 사무실 앞에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어요. 용우파에서 몇 명이나 왔나요?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명? 지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 네, 그리고 소령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용우파 두목 강영호가 직접 왔다고 합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영호는 조폭 세계에서도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707 특임단에서도 여러 번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항상 증거 부족으로 놓쳤던 교활한 인물이었다. 강영호가 직접 왔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그 사람은 협상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해동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다. 하지만 조폭들은 경찰이 와도 계속 대치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해동이 부하에게 물었다. 두목님, 용우파에서 무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부상자 7명이 나왔어요. 무기? 네, 칼하고 강목, 그리고
일부는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연이 현장을 살펴봤다. 용우파 조직원들은 정말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강용호였다. 두목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소령님, 위험해요.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나서는 게 낫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모습을 본 강용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누구야, 저 여자? 모르겠습니다, 형님. 지연이 대치하고 있는 양쪽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있었다. 뭐야, 저 여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용우파 조직원 중 하나가 말했다. 아가씨, 여기는 위험하니까 비켜. 강용호가 지연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지연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707 특임단 출신이고요. 지연의 자기소개에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707 특임단? 강용호의 표정이 변했다. 설마, 이지연? 그 유명한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는 별명이고 저는 그냥 이지연입니다. 강용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블랙 위도우는 조폭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다. 혼자서 조직 전체를 소탕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본인이에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천천히 용우파 조직원들에게 다가갔다. 40명의 조직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강용호 두목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니. 혹시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두목님에 대한 자료는 많이 봤어요. 707 특임단에서 말이죠. 강용호가 식은땀을 흘렸다. 707 특임단에서 자신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산까지 오셨나요? 그건 사업 때문에. 사업이요? 40명을 데리고 와서 무기까지 동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연의 질문에 강용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목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뭐? 무슨 제안이죠?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에는 발을 들이지 마세요. 그건 좀. 아니면 제가 직접 두목님을 서울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물론 707 특임단 방식으로 말이에요. 강용호가 부르르 떨었다. 707 특임단 방식이라는 건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강용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야들아, 정리하고 간다. 형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파악 못해?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용우파 조직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강용호 두목님, 지연이 다시 불렀다. 네. 혹시 또 부산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707 특임단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용우파 조직원들이 모두 차에 타고 사라졌다. 현장에는 해동파 조직원들과 경찰들만 남았다. 소령님, 김해동이 감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조직 합법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부산에서 조직 간 충돌이 있었지만 중간에서 중재한 시민의 노력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시민으로 표현된 것이 재미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혜동이었다. 소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조직 합법화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를 인수해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령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조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합법적인 사업을 하려면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이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을 꿈꿨지만 결국 다시 이런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아마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계획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부산 해운대 해변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조폭들이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다. 지연은 여전히 바다 이야기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이 아니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곳에서 해동파 조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소령님, 안녕하세요. 해동파 조직원 박철민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3개월 전 지연과 처음 충돌했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철민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몇 명이나 올 예정이에요?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입 직원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요? 신입들에게는 기본 교육부터 해야겠네요. 지연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했다. 법률 상식, 비즈니스 매너, 갈등 해결 방법,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방법 등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소령님, 저희 두목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건설업체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해동건설이라는 회사로 운영할 예정이래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연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김혜동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정식 회사원이 되는 거죠? 박철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모두 예전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 자, 그럼 오늘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지연이 일어서서 말했다. 오늘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안전이요. 한 조직원이 대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안전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조직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소령님, 질문이 있어요. 신입 조직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정말로 일반 회사원처럼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지연은 그의 걱정을 이해했다.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네,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육이 끝난 후 지연은 김혜동과 만났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직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프로젝트도 따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원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혜동의 표정이 밝았다. 그리고 소령님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회사에 보안 담당 이사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정식 직원으로 말이에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완전한 은퇴를 할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좋은 제안이네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해변을 산책하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다.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게 되었다. 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몇 개월 전 도움을 받은 그 여대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여전히 여기 계시는군요. 네,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요. 언니, 저 이번에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여대생의 말에 지연은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뿌듯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언니, 저 매주 주말에 해변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언니도 같이 하실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언니 덕분에 이 해변이 안전해졌으니까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같이 해요. 6개월 후 지연은 해동건설의 보안 담당 이사가 되어 있었다. 회사는 부산 지역에서 신뢰받는 건설업체로 자리 잡았고 전직 조직원들도 성실한 회사원으로 변화했다. 이사님, 새로운 프로젝트 보안 계획 검토해 주세요. 박철민이 서류를 가져왔다. 그는 이제 지연의 부하 직원이자 보안팀 차장이 되어 있었다. 철민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지연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해동건설은 이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사님,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참석하시죠? 회식이요? 네, 신입사원 환영회예요. 이번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해동건설은 정말로 일반 회사가 되었다. 대학 졸업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말이다. 회식 자리에서 김혜동이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지연 이사님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다. 저는 단지 여러분의 변화를 도운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연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식이 끝난 후 지연은 해변을 산책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결국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이지연 이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울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이사님의 소문을 듣고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지역에도 조직 문제가 있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답을 정했다. 네,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바다를 바라봤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707 특임단 이지연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는군. 지연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내일을 준비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 몇 년 후 지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전직 특수부대원이 조폭 조직을 합법적인 기업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지연 이사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TV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특히 조직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 그녀의 꿈이었던 평범한 일상은 아니었지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해동건설은 이제 전국적인 건설업체로 성장했고 전직 조직원들은 모두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지연처럼 다른 조직의 변화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부산 해운대 해변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 이야기 카페는 지연의 전설이 시작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지연은 여전히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707 특임단 출신 이지연의 특별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